자, 다음으로서는 우리 그 교통수단 계속 이어서 크루즈에 대해서 좀 계속 이어서 갈게요. 하나 또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지나가면 좀 좋을 만한 팁이 있다라면 이 좌측에 보이는 게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인데 가장 크다고 하는 선사의 하나의 크루즈입니다. 이 크루즈가 있는데 또 옆에 사진 하나 제가 올려봐 드릴게요. 타이타닉이죠.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는 이 유명한 영화죠. 유명한 영화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크루즈라고 얘기하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던지면 이 타이타닉에 나오는 이 배는 과연 크루즈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지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네. 결론부터 낸 뒤 한다면 이 타이타닉에 나오는 거는 뭐다? 크루즈가 아니라 페리다. 여객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적절하죠. 여객선이다. 여객선이란 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크루즈와 페리의 차이점은 뭐냐? 크루즈는 정말 순수하게 관광의 목적이라면 페리는 뭐다? 페리는 이동의 목적입니다. 이동. 다만 이 타이타닉에 나오는 배는 멀리 가니까 이게 하루 만에 가는 게 하다 보니 일주일, 열흘, 한 달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시설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지루하니까 시설에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그 배에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좀 갖춰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루즈하고는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시설을 다 갖추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크루즈와 페리가 차이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시설 면에서는 이거는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크루즈와 페리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행사들은 거의 다 페리인데도 불구하고 다 크루즈라고 표현들을 많이 쓰고입니다. 특히나 저기 북유럽 코스에 보면 덴마크에서 노르웨이 가거나 어떤 스웨덴에서 핀란드 가는 배들은 다 크루즈가 아니라 페리인데 다 크루즈라고 해가지고 상품이 판매되고 있죠. 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음으로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요번까지 지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버스 관광이라든가 일명 코치 관광, 코치 투어라고 하는 버스 관광이라든가 다음에 기차,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 선박 관광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저로서 이제 인솔자를 국외정 관리를 하게 되면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수한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특수 단체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또 알아보는 것도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산업 시찰을 다니는 경우다. 여기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건 통역에 문제가 돼 있고 어떤 기관을 방문한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기관을 방문한다. 기관을 방문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업무들이 좀 많이 발전해야 돼요. 그 기관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담당자도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담당자하고 만나는 미팅 시간, 통역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일단 식사는 뭐 어떤 제공되는 것이 이제 어디 그쪽에서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건지 그쪽에서 제공이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또 조율을 미리 해야 되고 그런데 인솔자는 현재 담당자하고 연결돼서 맞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조율을 하면서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인솔자는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산업 시찰이다 보니까 그 업종이 있겠죠. 업종에 관련된 지식도 나름대로 물론 그 깊게까지는 갈 수는 없어. 최소한의 그게 뭐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제가 최근에 어떤 그린 모빌리티라는 그 포럼 같은 거 이런 거를 진행하는데 그린 모빌리티가 과연 뭔가 최소한 그것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서는 행사 진행을 맡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도 최소한 업종에 관련된 지식도 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 행사 자체는 이런 것들 정확적으로 알고 있다라면 행사는 되게 편해요. 거꾸로 관광을 다니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회의를 하고 기관을 방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는 회의 주최자는 사람들 우린 잘 연결을 해주시는 거면 되고 산업 시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산업 시찰의 기관의 방문자하고 잘 연결이 돼서 행사의 프로세스가 진행 문제되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인솔자들이 체크를 해준다. 그래서 산업 시찰에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서 이제 단기 연수, 어학연수죠. 이 어학연수 같은 거, 이 어학연수 같은 게서 우리가 필요한 게 과연 뭘까? 스테이 하는 게 홈스테이냐? 아니면 기숙사, 또 기숙사에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스테이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취해줘야 되는 거죠. 기숙사에 될 경우 큰 적이 할 건 없습니다. 왜냐 그 시설 자체 내에 어떤 운영이라든가 그 감독이라든가 그 기관을 책임지는 매니저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지는 않지만 홈스테이 할 경우에는 집마다 그 학생들이라든가 어학연수생들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집들의 연락처라든가 각각의 그 상태들 시설
이런 것들 정확히 잘 체크해주고 여기서 사실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 인솔자는 따라가 조치된다. 즉 이 단기 연수 수행 업무의 연수의 인솔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뭔가요? 장기적으로 다닌 거죠. 즉 일반적인 여행 상품은 3일, 뭐 5일, 7일, 유럽 같은 경우에 뭐 한 10일에서 15일 이렇게 다니죠. 중남미 같은 경우에 한 20일 정도 다니고 아프리카나 중남미는 25일, 20일 정도 이 정도지만은 이 어학연수는 대부분이 어떻게 2주, 3주가 보통 넘어서서 보통 4주, 8주 뭐 이런 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장거리를 많이 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줘야 돼요. 상당히 지루한 것이 있을 수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단기 영수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저기 해주시면 인솔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 홈스테이 같은 그 어학 연수를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 소위에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 그거를 잘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즉 보호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문화 및 학술 행사. 이건 이제 당연히 목적 자체가 문화 및 학술 행사.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소위 얘기해서 가수들이 해외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혹은 해외에서 들어와서 공연을 한다든가, 혹은 그 화가들이 해외 나가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상황을 갖다가 잘 체크를 해줘야 된다. 특별히 여기 갖고 놓고 상황 체크를 해가야 되는데 막상 디테일하게 업무를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고요. 어떤 이벤트를 벌리건 뭐라도 디테일하게 그 책임자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저기 준비를 잘 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성지순례 문제. 이거는 저 본인이 갖고 있는 종교와 다른 종교일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인솔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건 좀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그렇다고 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회사 일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했으면 가급적이면 그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저는 특별히 어느 쪽이는 없지만 기독교라든가 캐톨릭이라든가 기독교도 제가 해봤고 캐톨릭은 안 해봤습니다만서도 그 다음에 이제 불교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종교들도 제가 한번 그 성지순례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종교를 할 때 그 의식이 있어요. 의식에 대해서 최소한도 알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있습니다. 기독교 한다는 식사할 때만이라도 어떤 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알아줘야 될 게 그쪽에 가서 그런 의식들을 정확히 잘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불교는 불교의 나름대로. 그 다음에 식사 준비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고기 음식을 넣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종교에 따른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해줘야 된다. 요것만 저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에 따라서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줘서 식사라든가 그 다음에 호칭 부르는 호칭들이 다 다르죠. 기독교나 캐톨릭이나 불교나. 그러니까 뭐 캐톨릭이면 신부님이라든가 수녀님이라는 호칭, 그 목사님이나 장로나 감리교. 그러니까는 기독교 같은 장로교나 감리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구분도 좀 해가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불교도 마찬가지죠. 스님에 대해서 어떤 비군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런 호칭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잘 호칭에 대해서 숙지를 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이라든가 식사 준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체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성지순례는 그거와 같이 그것만 잘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국제회의예요. 국제회의는 야 잠깐만요. 국제회의는 뭐죠? 여러분들 G20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우리가 뛴 경우는 제가 자그마한 회의들 제가 최근에도 포럼을 갖다가 하나를 한 적이 있는데 한 적이 있게 되는데 그 포럼에 대해서는 회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회의의 주최자하고 의사소통을 상당히 잘해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맡게 되는 파트가 뭐냐? 인솔자의 여기서는 업무를 갖다가 인솔자의 업무가 과연 어디까지냐? 인솔자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국제회의에서는 오히려 인솔자의 업무는 단순한 업무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 다만 돌아가는 프로세싱만 잘 확인해 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무슨 업무들을 가장 많이 하게 되냐면은 소위에서 트랜스포에 가장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국제회의의 특징을 보게 되면 만약에 3일에서부터 1월 3일에서부터 1월 5일까지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투어자들 행사 진행은 1월 3일부터 한 1월 정도 6일 정도를 하게 되고 3일날 4일날 정도 국제회의를 한다면
5일 날은 관광을 하는 게 있어요. 이날 하루만 안내를 갖다가 가이드하고 같이 해주는, 연결시켜주는 걸 해준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제회의나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를 진행하는 자하고 책임자하고 의사소통이 잘 돼서 행사를 잘 매끄럽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단체 여행이에요. 대형 단체. 보통 이런 팀들은 거의 다 보게 되면 대형 단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대형 단체. 이런 행사들 진행하면 이게 이제 뭐 20명, 30명 이런 개념에서 떠나서 200명, 3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이드가 많다. 혹은 인솔자도 여러 명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업무 협조 원활하게 해야 된다. 즉 이렇게 대형 단체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이드라든가 인솔자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프로예요. 어떤 경험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 진행하는 것은 큰 걱정은 없는데 이제 서로 연결해 1호차에서 얘기하는 거, 2호차에서 얘기하는 거, 3호차에서 얘기하는 거 서로 얘기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서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특별단체에 대해서 특징이 있다라면 목적이 있다. 아까 성지순례와 같이 국제회의와 같이 산업시찰과 같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저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항상 리더가 있다. 조직자가 있습니다. 이 특별단체는 특징이 조직자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대형 단체 형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목적에 따라서 줘야 되고 단체 조직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뭘 해야 된다?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게 되고 대형 단체니까 아까 대형 단체처럼 가이드와 인솔자가 여러 명이 있고 이 가이드와 인솔자가 누구하고 또 조직자하고 단체의 조직자하고 의사소통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죠. 그럼 단체 조직자들은 도대체 누가 있냐? 이 사람들은 이제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또 행동이 달라져요.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장로형입니다. 이 장로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나서지 않고 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보고 정도 듣는 정도에서 잘 진행된다라고만 말씀하게 되죠. 상당히 조심스럽게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 상세한 건 저기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자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면서도 항상 행사 준비는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일일이 따지는 스타일들은 아니에요. 응? 그렇지만 만약 문제가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어려움이 발생이 되니까 항상 보고는 철저하게 된다. 근데 지휘자 리더형은 의사소통을 상당히 자주 해야 돼요. 응? 보고를 되게 자주 해야 돼요. 보고도 자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일일이 다 잘 보고해드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관여를 해서 정리를 처리를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고도 해주고 처음에 잘 안 맡기려고 그래 인솔자나 가이드들한테 일을 잘 예? 그럴 때는 처음에 잘 해야 된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좀 확실하게 맡겨놓는다. 그러니까 장로형하고 비교해 본다면 장로형을 확실하게 맡겨주는 거에서 알아서 잘해. 잘못하면 협박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휘자형은 그렇지 않다.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많이 관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젠 보고나 의사소통을 좀 철저하게 미리 하는 게 좋겠다. 업무형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1번과 2번에 비해서 업무형은 필드에서 직접 실무진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행사를 진행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을 주는 게 좋아요. 이 업무형한테는 차라리 일을 맡겨라. 2호차를 맡아서 뭘 해주십시오. 1호차를 맡아서 뭘 해주십시오. 3호차를 맡아서 뭘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업무형들은 그런 것을 더 선호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것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형에서 소위 실무진들이 나왔을 경우에 어느 정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정도의 일을 갖다가 차라리 나눠서 업무를 분장을 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 단체, 특수단체, 대형단체 운영할 때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팁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전 체크인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사전 체크인은 뭐냐? 에? 사전 체크인이 뭐냐? 미리 항공이 됐던 호텔이 됐던 미리 체크인을 해버리는 거죠. 미리 체크인을 해야 돼가지고 행사 진행하는데 예를 들자라면 이제 뭐 비행기 미리 체크하는데 비행기 좌석을 미리 탑승권을 미리 받는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사전 체크인을 되게 자주 했어요. 항공을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잘 안 된다. 왜냐면 보안 때문에 그래요. 보안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개별적인 수속을 하게 되다. 그렇다면 가서 좌석이라도 블락 작업을 해야 된다.
미리 이제 어디서부터 어느 한 구역은 우리가 다 쓰겠다. 응?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럭 작업을 요청하면 요거는 어느 정도 좌석을 블럭을 잡아주는 건 어느 정도 대화가 됩니다. 아니면 카운터 하나를 왜 보게 되면 항공사들 카운터들이 뭐 대한항공이라면 대한항공 카운터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손님만 데리고 이 행사에 참석하는 건 한 카운터 하나만 사용을 하겠다. 우리 카운터만 전용으로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미리 해가지고 사전 체크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혹은 체크인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 말고 그 호텔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호텔 같은 경우 대형 단체나 특수 단체들은 미리 좌석을 받아놔요. 좌석을 받는다. 좌석이다. 객실 번호죠. 객실 번호를 미리 받아가지고 미리 어떻게 한다? 고객들한테 체크인을 하기 전에 방 번호를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호텔에 도착하게 되면 바로 자기 키를 받아서 그냥 들어가실 수 있게. 즉 버스 안에서 호텔의 사용법이라든가 내일 아침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준비물이라든가 그리고 방 번호를 다 알려드리면 호텔 도착한다? 그럼 바로 그냥 어떻게 해요? 키를 프론트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줘버리면 돼요. 다 모든 게 미리 다 체크를 해버렸기 때문에 호텔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주최 측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전 체크인을 잘 하잖아요. 그럼 행사 주최자들한테 단체 조직들한테 상당히 만족도를 드릴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시차를 둔 진행. 이건 특히는 이제 식사 같은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식당이 뭐 100명, 200명, 300명 큰 식당들 아니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1호차는 11시에, 2호차는 11시 반에, 3호차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관광 일정 그 순서를 바꿔가면서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안마를 받는다든가 뭐 이럴 때그 한계들이 있으면 그 시간을 좀 두고 진행을 한다. 그다음에 항상 조장을 운영하는 것이 좋아요.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그 조장을 갖다가 정해놓고 아까 같이 업무용 같은 그 단체 조직자 같은 그분들한테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인원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해준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결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중에 하게 된다면 되게 복잡해지는 게 많다. 그래서 결제나 부르게 되면 그 현장에서 바로 일처리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하게 되면 항상 차량이 버스가 여러 대를 사용하거든요. 이럴 때면 결국엔 가이드라든가 인솔자도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일단 의사소통, 단체 조직자하고도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주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어떤 의사소통 이거 중요하다. 단체 조직자하고도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개별 고객들이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런 단체들은요. 일반 패키지 관광보다는 목적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개별 고객들에 대한 요구사항은 항상 후순위로 좀 밀어놔라. 이거를 먼저 하게 되면 다른 그런 행사 메인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 메인을 다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나중에 들어줄 수 있는 그걸 좋겠다. 가끔씩 보게 되면 인솔자가 손님이 뭐 요구하면 개별적인 거 막 요구하면 그거부터 하다가 메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일이 완전히 뒤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단호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단체를 우리가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다? 역시 안전이 최선이다. 안전이 최선이라는 걸 알고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돼서 비상연락망, 한국 공관들, 영사관이나 대사관 이쪽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 쪽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최선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현지 여행사죠. 현지 여행사의 전화번호까지 잘 파악해두고 비상연락망을 파악해두는 게 좋다. 그다음에 건강의 안전 상태는 항상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예약이나 재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고 발생을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씩 최근에는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현지 문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문화와 현지 문화의 오해로 인해서 또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문화의 차이점도 같이 인식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안전하게 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사건 사고인데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안전 사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솔자가 좀 판단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가끔 보면 손님들에게 행사 진행할 때 행사 일정상 아이티너리상 일정을 막 빼뜨리게 되면 문제가 될까봐 되게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아이티너리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일정표대로 행사를 진행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에서 발생됐던 유람선에서 33명이 다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때 사건이 생겼을 때 이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어떡하냐,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솔자가 비도 오는데 굳이 일정표에 밤에 유람선을 타야 된다라고 해서 파도도 치고 이러는데 그걸 꼭 타야 됐었을까? 응? 고객을 설득을 해서 이럴 때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위험이 도사리 타지 않고 차라리 가까운 카페 같은 데서 커피 한잔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그거는 인솔자가 손님들하고 또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하고 행사를 잘 리드하는 것도 달려 있겠지만은 일단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굳이 꼭 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는 것보다 안전이 최선이라는 라는 모토를 가지시고 안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로 판단하면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사고 발생 시에는 항상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조용하고 임기응변을 침착하게 해야 된다. 이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침착이에요. 침착. 절대 당황해서는 안 된다. 당하게 된 손님들까지도 당하게 되니까 절대 당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인솔자가 바로 1차적으로 조치를 취해줬으면 이렇게 해주고, 다행체 여행객들 동요 방지와 항상 협력을 요청을 해줘야 돼요. 동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동의하게 되면 안 되니까 동의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요청을 확실히 취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항상 주의되게 소속 여행사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괜히 어설프게 얘기했다가 크게 이거 다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소속된 여행사의 어떤 그 피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소속 여행사가 잘못해서 문제라면 그걸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속 여행사의 문제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는 소속 여행사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말과 행동을 또 조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건 사고 중에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되겠죠.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여행 경보 제도. 그래서 전 세계를 외교통상부에서는 남색 정보, 그래서 여행을 유의하는 나라들, 여행을 자제해야 될 나라들, 아예 철수를 하라는 나라들, 여행을 금지하는 나라를 그래도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는 국가가 이러이러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거기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달라. 혹시나 사건 사고 생길 수 있는 나라이니까 여행을 다니시면서 좀 무리하게 좀 안 좋은데 우범 지역에 이런 데는 좀 피해달라. 그걸면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서는 이제 여행 금지 국가는 그 여행 경보제들의 하나의 그 연장선에서 4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4단계 여행 금지 구역. 이 여행 금지 구역에서 여행을 다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벌금을 매게 돼 있어. 어떤 징역 생활을 한다든가. 그래도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그래서 종군 기자가 없어요. 오지 탐험대. 왜 대부분이 종군 기자나 오지 탐험대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소위에서 여행 금지 국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게 되면 우리는 징역을 가게 돼 있거든요. 응? 여권법상. 그러다 보니까 오지 탐험가라든가 종군 기자 같은 경우 참 드물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행 경보제에서 4단계에서는 그렇다. 다음으로 이제 사건 사례를 보고 우리가 대처 요령인데요. 항공기 출발이 출발이 지연됐어요. 이때 항공 출발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2시간이 지날든지 정말 그럼 현재 도착해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면 바로 연락을 취해줘야 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만이 아는 거죠. 그때 여행사한테 현지 여행사한테 현지 여행사한테 연락할 수 없으면 한국에 있는 여행사한테 연락을 취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 현지 도착이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4시간 후에 도착하게 된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차량이라든가 가이드들을 준비시켜 달라라는 걸 미리 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가이드나 차량이 미리 와서 뭐 10시간이고 11시간이고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경유하거나 환승하거나, 경유한 거는 문제가 없지만 비행기를 갈아탔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그런 것까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출발 전에 대안을 만들고 출발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아예 탑승이 불가능하게 됐어. 아예 파업을 벌렸어요. 갔더니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외 나갔는데 들어오는 비행기 파업이 됐다. 그럼 빨리 들어오는다는 플랜 B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 파업이 과연 끝나기 힘든지 그런 상황들에서 중요한
그거를 해서 결정을 내리고 진행을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가 완전히 딜레이가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걸 해야 되지, 아니면 버스를 가야 되고. 그래서 한 나라에 국내선을 탔던 경우인데, 그래서 그때 버스를 타고 진행을 제가 했던 것이, 제가 그때 당시에 판단 잘 했구나. 그때 당시 기다렸던 팀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국의 팀들이 한 대여섯 팀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랑 같이 버스를 갔던 게 한 60%였고 기다렸던 팀이 한 30-40%였는데, 기다렸던 팀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버스로 달렸던 팀은 어떻게 한다? 원래 4시간 관광한 걸 한 2시간 정도 관광이라도 하면서 좀 늦게, 그래서 한 2-3시간 관광을 하면서 할 건 다 해가지고 나름 사진 인증샷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다행히 만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판단은 잘 인솔자들이 내려야 돼요. 요때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게, 한 2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항공사에서는 음료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한 6시간 정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숙박을 제공하면서 일비를 제공하면서 그런 그 항공사별로의 룰이 있어요. 절대로 항공사에서 딜레이가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항공사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너네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연예들의 매뉴얼이 있지 않냐? 그 매뉴얼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그 매뉴얼대로 걔네들은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또 중요한 건 이렇게 하게 탑승이 불가능하거나 딜레이 되거나 했을 땐 고객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고객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죠. 위탁 수화물의 분실 파손됐을 경우 우리가 로스트핸드에 가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여권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돼요? 대사관을 같이 찾아가야 되죠. 대사관 찾아서 여권을 빨리 재발급받아. 일회용 여권이에요. 해준 건 일회용 여권밖에 안 됩니다. 급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그런 걸 받아서 다음 여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분실, 요즘 이제 그런 일들이 없죠. 전자항공권이니까 예전에나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유혈 패스를 분실했을 경우, 그래서 보통 기차표나 이런 것들은 미리 나눠주지 마시는 게 좋다. 항상 탑승 직전에, 뭐 탑승권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탑승 직전에 나눠주는 게 좋아. 미리 나눠줬다면 분실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새로 구입을 하게 돼야 되는 것도 있고 재발급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시간상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미리를 갖다 준비를 해주는 것이 사고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나 기중품이나 이런 분실 도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자 보험을 갖다가 저기를 받기 때문에 그 경찰서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서 확인 도장을 받아 보시면 여행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인수를 했을 때 분실을 했거나 그래서 도난을 당했거나 했을 때 그거 경찰서 가서 받아오는 게 좋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경찰서 갈 상황이 안 되라면 가이드라든가 그 호텔 측에 호텔에서 분실해서 그런 데서 어떤 분실 신고서를 받아오면 여행자 보험이 이제 보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자 수표는 당연히 여행자 수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행자 수표는 카운터 사인을 서명을 2개를 하게 돼 있죠. 서명 2개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개만 사인을 해줘라. 2개, 3개, 2개를 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렇지만 한쪽만 사인이 돼 있으면은 그 다른 쪽도 똑같은 사인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분실이 돼도 방지가 될 수 사용 못하죠. 만약에 이제 그 분실된 걸 알게 되면 바로 은행 가서 나 이거 분실됐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여행자 수표는 고유 넘버가 있어요. 고유 넘버를 기억을 해놨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기록을 해놨다가 분실했을 경우에는 그걸 갖다 알려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여행자 수표는 아무도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방지는 뭐냐? 여행자 수표는 우회하고 아래하고 사인을 2군데를 하게 되는데 그냥 한 군데만 해놔라. 아무것도 사인이 없는 거하고 양쪽에 다 사인이 되어 있는 건 그건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다. 이 트래블 백표는 바로 사용하면 바로 현금이기 때문에요. 그걸 미리 알기는 좋다. 신용카드는 당연히 분실했을 경우 신용카드에다 전화해가지고 바로 분실 신고 내야 된다는 거죠.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빨리 나눠야 돼요. 인솔자가 병원 될 거고 가이드는 그대로 진행하고, 만약에 그 나라 말만이 도저히 영어가 안 되는 나라다. 그럼 가이드를 갖다 병원을 보내고 인솔자가 손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빨리 업무 분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도저히 인솔자가 여기서는 가이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오피스에다가, 그러니까 여행사에다 연락을 해서 빨리 세컨드라는 표현이 좀 그렇겠다. 그렇죠? 2번째 가이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인솔자가 손님 모시고 병원을 가고 새로운 그 가이드, 소위 해서 통역해줄
가이드 같은 사람을 병원에서 만나서 병원 진료를 하게 되고, 메인 가이드는 손님을 모시고 투어를 진행을 하게 되는. 그다음에 교통사고 났을 때 바로 신고를 해서, 그리고 증빙 자료를 남겨놔라. 누구 잘못인지. 그래야지 나중에 사건을 갖다 해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는 누구 사고인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다. 그다음에 사망사고 났을 때는 바로 신고부터 해라. 현지 여행사, 한국의 여행사, 그다음 대사관, 영사관에 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좋다. 이 사망사고 났을 때는 바로 신고부터 해야 돼. 영사관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현지 여행사, 한국에 있는 여행사. 천재지변이 났을 때는 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비행기가 버스가 갈 수가 없다, 돌아서 가야 된다, 거기서도 머물러야 된다. 그걸 판단해가지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안전을 중심으로 진행하라. 절대로 모험을 하지 마라. 모험을 해서는 큰일이 납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다음은 팁이라는 거죠. 우리가 팁 상당히 중요합니다. 팁이라는 건 to ensure promptness, 즉 신속한 걸 보증받기 위해서. 즉 뭐냐면 팁은 뭐게 되냐? 감사의 표시를 가이드한테나 인솔자한테 하면서 그다음에 빠른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 팁이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은 그게 수입이에요. 왜냐하면 팁을 받는 그 업종에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벨맨이라든가 가방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수당이나 월급이나 이게 되게 작아요. 이 팁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작은 편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수입에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치는 거니까 가급적이 아니라 거의 무조건 팁이 줄 사항이면 팁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줄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팁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잔돈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1달러짜리 좀 많이 준비해 주는 게 좋죠. 가벼운 어떤 심부름이라든가 도움 받을 때 1달러짜리 이렇게 드리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가급적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면서 팁을 주는 게 더 좋다. 아셨죠? 자,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카톡이라든가 문자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